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립수목원장 임영석입니다. 저도 이제 장수가 조금 있다 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말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생물 다양성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시민과학 이쪽인데요. 저는 식물 거버넌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민과학으로 어떻게 참여를 왜 해야지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육지의 30%가 사실 숲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의 63%가 숲입니다. 아까 우리 그 기조 강연에서 강 교수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서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산림 국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를 하는 인도네시아 역시도 국토의 64%가 산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숲을 어떻게 잘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것이 또 하나의 도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구 전체로 놓고 보면은 80%가 사실 식물입니다. 우리 지구는 사실 식물 행성인 것이죠. 인간은 해봐야 0.06%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식물을 어떻게 잘 가꾸고 보존을 하느냐가 우리의 생존, 생물 다양성과도 직결이 돼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나무 역시 중요하겠죠. 근데 약 한 5만 8천 종 되는 나무 중에서 30% 정도가 지금 멸종 위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곳, 아마 서울식물원도 그렇고 우리 국립수목원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지만 우리 국립수목원의 소개부터 해서 식물 거버넌스와 그다음에 그 식물 계절학 그리고 우리 생물 다양성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방법 순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국립수목원은 역사가 1468년, 560년으로 사실 거슬러 갑니다. 거슬러 가 있는 광릉숲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광릉숲 면적이 2,400헥타라고 해요. 그래서 한 축구장 한 2,800개 정도의 사이즈가 되죠.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국립수목원의 면적은 102헥타, 축구장 한 130개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560년의 역사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60년 정도의 지난 숲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면 이곳으로 오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졸참나무의 숲과 서나무의 군락이 만들어지고 보시는 것과 같은 단풍의 모습이 그려지는 곳이 우리나라의 온대 중부 활엽수림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의 서울식물원도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500년이 지나면 이런 모습으로 가꿔지게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우리 국립수목원 내입니다. 보통 저희가 한 1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숲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광릉숲은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생물종의 수예요. 단위 면적당 다른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보다도 종수가 아주 월등히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삶, 사실 천연님이 가장 좋으냐 아니면은 인공님도 좋으냐라는 논쟁, 자연 자원, 숲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논쟁에 붙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존과 조화겠죠. 우리 천연님의 56%와 44%의 인공님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3대 숲길 중에 하나인 전나무 숲이 1915년부터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숲에 오시면은 한 110년 내 전나무도 볼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 또 16년 된 전나무도 볼 수 있어요. 한 3세대가 어우러진 숲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천연님이 좋다라는 것을 사실 떠나서 우리 인간은 아마 인간식물환경학회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오래된 단수님에 대한 경관 선호도가 사실 좀 더 높겠죠.
그런 숲의 모습도 또 우리에게는 소중한 경관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이렇게 오래된 숲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접니다. 흉고 둘레직경이 300cm, 3m 이상이 되는 것을 저희가 큰 나무라고 얘기해서 보통 전국에 한 839그루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18그루가 우리 광릉숲에 있고요. 이 밤나무는 지금 예상컨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밤나무일 것 같아요. 나중에 오시면 이것이 새로운 길을 만들었으니까 이 흉고둘레 415cm가 되는 밤나무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릉숲은 2010년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등재될 때 한 6,251종이라는 생물 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468년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 이른 것은 국립수목원이라는 이름으로 25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국립수목원 얼마나 될까 각인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오후에 이제 같이 하는 행사인데요. 스타벅스도 올해 25주년이어서 저희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25살 친구가 이제 같이 행사를 하나 하기로 했어요. 수목원 내 별정원을 정하면서 그 이유가 1984년도에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나서 서울 근교에 국가수목원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국립수목원을 조성을 했는데 광릉수목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1987년부터 한 12년 정도 운영이 되니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도심에서의 식물원에서의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식물원의 그 수목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종보존, 현지 내외 종보존인데 훼손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두 번째 이렇게 있는 사진에 보시면 김영삼 대통령 때 수기로 사인을 합니다. 국립수목원을 만들어라. 그래서 1999년부터는 국립수목원이 돼서 지금 25년째는 그래도 예약에 의해서 인원을 통제를 해가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의 미션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그래도 우리의 종보존과 그리고 또 하나는 육종입니다. 네, 아마 화해학회도 오셨기 때문에 제가 식물 거버넌스를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공감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 국립수목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수목원이 지금 현재 73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다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식물 거버넌스라는 것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침 독일과 뉴질랜드에서도 오셨는데요. 이게 남아공에서도 자생식물을 이용을 해서 물론 그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았지만 또 그 지역 내에 보건 활동을 했었던 사례가 있고요. 뉴질랜드의 크리스처치, 그 다음에 독일의 클라이가르텐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재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식물과 정원이 어떻게 소중하게 활용이 됐는지를 잘 알려주는 사례고요. 오늘 또 이제 일본에서도 오셨는데요. 마세이시 같은 경우가 사실 저는 좀 부럽습니다. 네, 마세이시에는 이렇게 보면 온통 동백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개의 일본에서의 여러 개의 시에서 아마 동백을 시화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음식부터 해서 각종 굿즈에 내가 동백꽃을 보고 싶다, 동백이 생각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일본인이라면 마세이시를 갈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식물이 생각이 난다. 그때 어디를 갈 것인가?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오르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네.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식물 거버넌스입니다. 우리가 고향에 가면은 항상 마음이 평안해지듯이 그 식물도 오리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희귀식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분포도가 낮고요. 특산식물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식물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식물에 이름을 붙일 때는 보통 그곳에서 처음 발견을 했었을 때 그 지역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 또는 그 지역의 유명한 산지의 이름을 붙인 식물이 전체 우리의 자생식물 3,960개 중에서 이렇게 골라보니까 221종이 돼요. 그러면은 그 각 지역에선 한 557개의 지자체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식물을 브랜드화를 한번 해보자 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5개의 지자체하고 각 지역의 명칭 또는 산지의 이름을 딴 것을 식물 거버넌스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진주바위솔이 현지 내에 있어요. 근데 현지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예상 가능하신 것처럼 현지 내에는 남획 등에 의해서
소멸이 되고 있어요. 손이 닿는 곳에서는 사실 저렇게 안번에 자라는 진주 바이솔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종이 30%가 감소가 되고 있으면 누군가는 복원을 하고 현지에서 보존을 해야지 되겠죠. 그것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주에 있는 정원박람회에서 저희가 600개체를 제공을 하면서 인공증식을 국립수목원에서 성공을 했고 그것을 같이 심는 것을 행사를 했습니다. 왼쪽 표에 보이는 합천입니다. 큰 헤어라비 난초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것이 10년 전에 국립수목원에 의해서 합천에서 발견이 됩니다. 네, 그전에는 헤어라비 난초라는 것이 칠보산, 수원에 있었지만 큰 헤어라비 난초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꽃의 모양인데요. 헤어라기라는 어떤 새의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해요. 되게 아름답습니다. 자, 현지 내에 저희가 약 10년 전에 발견이 됐다고 했죠. 지금은 어떨까요? 그 자생지에 없습니다. 네, 국립수목원에서 이것을 저희가 인공적으로 증식에 성공을 했고요. 만약에 수목원에서 증식을 했으면 발견을 했는데 이제는 또 멸절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합천군에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가서 황매산 수목원에서 합천 군수님하고 같이 5개체를 심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11개체를 드리면서 인공증식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16개의 개체가 합천군에는 존재를 하는 거죠. 자생지에선 사라졌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식물들이 마세시처럼 마세시 생각하면 동백 생각을 하듯이 10월 말에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고민을 했었을 때 진주 바이솔에 저렇게 꽃이 피거든요. 그러면은 진주에 바이솔이라는 꽃을 한번 보러 가볼까? 그 다음에 합천에 8월 말에 헤어라비 난초가 필 때는 큰 헤어라비 난초를 보러 합천에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식물을 통해서 브랜드를 하고 저희는 증식 방법을 수목원에서는 증식을 방법을 알려드리면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임업인이나 농업인들은 그것을 증식을 해서 기왕이면은 그 식물원에 수목원에 그리고 가가호호에 조성을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식물들이 그 지역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거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그야말로 시민들의 몫이 되겠죠. 제가 있는 광릉숲은 남양주와 포천 그리고 의정부가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광릉이라는 이름 붙어 있는 식물도 8개가 돼요. 그래서 남양주시하고 MOU를 했고요. 포천이라는 이름 붙어 있는 식물도 2종류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서울도 있어요. 서울도 5종류가 있습니다. 서울식물원에 우리 박 원장님께 죄송하지만 서울식물원에 이 5개의 식물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그래도 이 10종류의 식물이 우리 국립수목원 내에 있습니다. 이 5개의 식물은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식물을 보면 그래도 좀 더 친근해지지 않을까? 내 지역에 있는 식물의 이름을 붙여보는 것들, 브랜드화를 하는 것들 그런 노력들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에는 시민과학을 얘기를 하기에 앞서 사실 피놀로지라고 하죠. 식물 계절학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몸담고 있는 국립수목원에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미션하고도 관련이 된 거거든요. 저희는 식물의 계절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식물의 계절 현상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다 봄에는 새싹 돋고 나비 춤추고 여름에는 그렇게 실록이 우거지고 단풍이 지고 단풍이 지는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수목원장으로 왔었을 때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요겁니다.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이죠.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꽃의 개화 순서가 있었는데 이제는 뒤죽박죽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화에서 필요한 것이 광과 온도인데 온도에 대한 것이 적산 온도가 이제 겨울철에 더워지니까 빨라져서 같이 꽃이 피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생태계 균형이 어디선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균형들이 깨지게 되겠죠. 단적인 예로 우리 수목원에서 가지고 있는 식물 표본입니다. 매미꽃인데요. 82년도에 꽃이 있었던 현상. 지금
42년이 지났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열매. 2주나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종, 생물종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사실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립수목원이 9개의 공립수목원과 함께 한 100여 개의 표본지를 통해 가지고 벚꽃에 대한 봄꽃의 개화 예측을 합니다. 올해 있었던 사진인데요. 사실 우리의 데이터가 아니라 더 마음이 급한 데들도 막 이렇게 기상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죠.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 올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월에 더웠는데 3월 초에 추위가 왔어요. 작년에는 2월에 더웠는데 3월에 또 더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벚꽃 축제를 준비를 했는데 이미 벚꽃이 다 피어버렸고요. 올해는 벚꽃 축제를 준비했는데 벚꽃이 안 피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관측 지점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국립수목원과 9개의 공립수목원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시민과학을 올해부터는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약 한 900개 정도의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모아가야겠죠. 이런 것들은 시민과학자들이 같이 참여를, 대학에서 같이 참여를, 그리고 학회에서 같이 참여를 했었을 때 가능한 부분일 거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하고도 저희가 전체적인 예측에 대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려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얘기를 하면서 또 단풍 예측도 저희가 국립수목원에서 했습니다. 올해 폭염이 지난 6월 10년 동안의 6월에서 8월보다 1.3도가 온도가 상승이 돼서 가을철 단풍이 한 5일 정도 늦어질 것을 예측을 했는데 사실 좀 불안합니다. 또 요새 서리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기후 변화의 폭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심해지는 요즘 어찌 보면은 시민과학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적기해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모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새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듀얼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어찌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기후위기 다음에 기후위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생물다양성의 위기는 어찌 보면 인간의 힘에 의해서 발생이 된 요인들도 많거든요. 물론 이런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라서 단적인 예로 우리의 꿀벌들을 또 소멸시키는 큰 원인인 등거물 말벌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없었었던 애가 지금 불과 10년 만에 전국으로 다 퍼지면서 우리의 꿀벌들을 사실 공격을 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은 지류라고 합니다. 지류라는 것은 그냥 생물이 아니라 공생관계가 있는 애들인데 가장 극한 지역에서 자라고 있어서 기후변화의 척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류도 IUCN에 의해서는 그 종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우리 기후변화에서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곤충들. 곤충의 원인이 곤충이 사라지는 원인이 기후위기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떠나서 기후위기에 따른 것 플러스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사실 예전에는 곤충을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제는 사실 안 보인다라는 이런 그림들로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기후위기에는 사실 북방으로 점차 작물이 올라가면서 해충도 같이 올라오게 되면서 생태계의 교란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요. 26년 동안 우리의 광릉숲을 기반으로 해서 관측을 해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나비의 출현과 그다음에 개화가 나타내는 속도의 차이가 깨지는 거죠. 이렇게 속도의 차이가 깨진다면 어딘가에는 생태계의 틈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해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물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식물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해보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 한 곳이 2100년도로 왔었을 때는 생물종이 거의 사라진 그런 곳으로 위험성이 보입니다. 네,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만평에 대한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파도의 높이가 이 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듀얼 크라이시스로 서로 간의 생물 다양성의 위기가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기후 변화의 위기가 생물 다양성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국립수목원에서 세계식물원 교육총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세계식물원 보존연맹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 있는 약 한 900개의 식물원 수목원이 가입이 되어 있는 연합회인데요. 거기와 같이 우리의 식물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의 위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을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를 위한 교육의 메시지를 어떻게 줄 것인가가 내년 6월에 세계식물원 교육총회를 통해서 개최가 되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명한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엘리너 오스트럼이 결국에는 이제는 저 역시 국가직 공무원이고 중앙부처의 공무원이지만 이제는 각 지역에 있는 문제들은 스스로의 규정이나 규율이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지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눈이 더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나무로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를 했었죠. 나무는 근본이었고 경제였었고 삼라만상이었었고 삼까지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시대는 나무목이 하나가 더 붙은 이러한 상형 문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